북한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던 남자. 그는 바로 보이부 감청실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주민들의 숨소리까지 엿들으며 수많은 사람을 수용소로 보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밤 다른 때와 다름없이 보이블에서 감청 중 헤드폰 너머로 들려온 어떤 소리에 굳어버렸고 결국 자신이 잡던 죄인들처럼 야간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한국 국정원 조사실에서 다시 감청한 내용을 듣자마자 오열한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그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시오. 저는 북한 국가보위성,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다고 알려진 27국 감청실에서 15년간 책임자였던 김철린입니다.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그 쥐 노릇을 하는 게 바로 저였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물론이고 국경 지역 주민들이 중국 대포폰으로 몰래 통화하는 내용을 잡아내어 상부에 보고하는 일, 그게 제 직업이었습니다. 제 손가락 하나에 누군가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으니 사실상 저는 보이지 않는 감옥의 간수이자 저승사자였던 셈이지요. 제가 일하던 곳은 함경북도 국경 인근의 한 지하 벙커였습니다. 밖에선 그저 평범한 군부대 창고처럼 보이나 그 안은 사방이 박은 벽으로 막힌 서늘한 기계실이었지요. 그곳은 윙윙거리는 기계 소음과 붉은 전파 신호등만이 번쩍거립니다. 겨울이면 북한 감청실은 난방도 제대로 안 들어와 입김을 불어가며 주파수를 돌려야 했죠. 제 일과는 해질 무렵 시작됩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이 숨어들 때 역설적으로 바빠지는 곳이 바로 감청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안심하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북한의 그 시간. 저는 차가운 금속 헤드폰을 귀에 쓰고 감청실에 앉아 짐승처럼 먹잇감을 노렸습니다.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당과 수령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동분자들을 색출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라고 믿었지요. 20대 땐 실적을 올리려 혈안이 되어 있었죠. 제 보고서 한 장이면 다음날 그 집에는 어김없이 검은 차가 들이닥쳤고 잡혀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걸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경력이 15년쯤 되면서 제 마음에도 조금씩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청실에 앉아 듣는 소리는 단순한 반역의 증거가 아닌 비명이었죠. 배고픔에 지친 비명, 가족을 그리는 울음, 살려달라는 애원. 매일 그 처절함을 북한 감청실에서 듣고 있자니 환청이 들릴 지경이었고 퇴근 후 밥을 먹다가도 지지직하는 전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숟가락을 떨어뜨리기 일쑤였어요. 특히나 국경지역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가 배급은 끊긴 지 오래고 북한 사람들은 살기 위해 목숨 걸고 중국과 통화를 했죠. 저는 알면서도 잡아야 했어요. 잡지 않으면 제가 문책을 당하니까요. 그렇게 죄책감으로 힘들게 버티던 어느 2019년 겨울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던 날 전파 상태가 좋지 않아 감청이 쉽지 않지만 전 습관처럼 제 전용 장비 앞에 앉아 헤드폰을 썼습니다. 평소처럼 감청실 속 지루한 잡음만 들리던 그때 아주 희미하지만 낯선 신호가 엄마, 나야. 내 목소리 들려? 아주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떨리는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가 말하는 내용은 제가 지난 15년 동안 감청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북한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 하나가 저승사자 같던 제 인생을 뒤흔들 줄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엔 그저 흔한 탈북자의 통화인 줄 알았죠. 중국으로 넘어간 딸이 북에 남은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그런 뻔한 내용 말입니다. 통화 목소리 주인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영화. 몸은 어때? 영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죠. 영화는 고향 친구이자 지금은 보이부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고 알려진 동료 간부 박 씨의 딸이었습니다. 박 씨는 3년 전 남한 방송을 몰래 듣다가 제가 올린 보고서 때문에 숙청당에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그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지요. 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딸이 살아서 그것도 한국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서울은 정말 딴 세상이야. 아빠가 왜 라디오를 들으셨는지 알겠어. 여긴 굶는 사람도 없고 밤도 나처럼 화내. 꼭 엄마 데리러 갈게. 좀만 버텨. 서울. 그 금지된 단어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아랫동네나 중국 친척집처럼 돌려서 말하는데 그 딸아이는 당당하게 서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살 때 늘 기가 죽어있고 헐벗었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에 기름기가 돌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로 끌려간 아버지를 둔 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순간 제 책상 위에 놓인 인민반장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죠. 박 씨 아내, 영양실조로 위독함. 며칠 전 제가 무심코 결제했던 서류였어요. 딸은 서울에서 희망을 노래하는데 엄마는 북한 땅에서 굶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나라는 사실이 가슴에 찔렀죠. 여보세요, 영환이? 아이고, 살아있었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 기침을 토해내며 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처절함이란. 그 소리를 저는 난생 처음으로 북한 강청실 녹음기를 끄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여태껏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난데 제 손이 그날따라 떨렸습니다. 헤드폰이 마치 저의 죄를 고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감청실 문이 열리더니 당직 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책임자 통지, 3구역에서 이상 전파가 잡힌답니다. 확인해 보시라요. 저는 화들짝 놀라 황급히 주파수 다이얼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만약 이 통화를 못 본 척 덮어준다는 걸 들키면 저 또한 그 자리에서 반역자가 됩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두 수용소행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는 오직 이 통화를 보고하면 저 어머니는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 별거 아냐. 그냥 중국 방송 전파가 섞인 것 같구만. 내가 계속 확인할 테니 나가봐. 제 입에서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15년 보이부 인생 처음으로 잡아야 할 먹잇감을 제 손으로 놓아준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감청실은 정적이 흘렀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텅 빈 찬장을 바라보며 계속 되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과연 당을 배신한 건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뚫린 마음의 뱀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날부터 저는 감청 헤드폰을 쓰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저를 향한 저주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제 인생을 걸고 확인해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말한 서울이 정말 딴 세상인지, 내 친구 박 씨가 목숨과 바꿀 만큼 가고 싶어 했던 그곳이 정말 존재하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감시하는 또 다른 눈들을 피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감청 기술을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탈북을 결심한 순간부터 제가 일하던 감청실은 더 이상 직장이 아니라 저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보이부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어디서 잡히는지, 어떤 경로가 뚫리고 막혔는지 머릿속에는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이것이 제 가장 큰 무기이자 동시에 큰 공포였습니다. 아는 만큼 저를 잡으러 올 추격조들도 똑같이 움직일 테니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루트를 뚫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탈북자들은 브로커를 통하지만 보이부 책임자인 제가 브로커를 찾는 순간 소문이 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믿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찌 말해야 할지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수는 없었고 며칠을 고민하다 장마당에서 사온 고기 한 근을 구워놓고 어렵게 입을 댔습니다. 여보, 우리 영화네처럼 살아보는 건 어떻겠소? 내 말에 아내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아내가 조용히 방문을 닫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아, 당신 보이브이라면서 괴로워하는 거 나도 다 알아요. 가자면 가겠어요. 우리 애들 여기선 희망이 없잖아요. 아내의 한마디에 월칵 눈물이 쏟아졌죠. 우리는 그날 밤 숨죽여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결전의 날 국경경비대 7중대 교대 시간이 가장 허술하다는 걸 감청으로 확인한 그날 사무실 근근에서 기밀 서류 몇 장 챙겨 품에 넣었습니다. 단순한 탈북자가 아닌 나만의 귀순했을 때 저를 증명해줄 보험이었습니다. 배낭에는 비산식량 조금과 나침반 그리고 약 앰플 하나를 넣었습니다. 잡히면 차라리 죽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 옷을 겹겹이 입히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겨울바람이 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보다 더 무서운 건 등 뒤에서 언제 들려올지 모를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자,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는 거야. 알겠지?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심장 소리가 감청기 헤드폰 소리보다 더 크게 쿵쾅거렸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와 두만강변까지 가는 길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평소 차를 타고 시차 다니던 그 길이 내 발로 걸으니 왜 그리도 멀고 험한지요. 약속된 장소인 강변 갈대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땀과 흙투성이었죠. 강 건너 중국 땅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우리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꽁꽁 얼어붙은 강물뿐이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대로라면 지금 이 시간 3초소 경비병들은 초소 안에서 술파를 벌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나 아빠 발자국만 밟고 따라와. 아이들에게 당부하고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겨울 강바람이 칼날 같았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까 갑자기 저 멀리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강판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얼음강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서치라이트 빗줄기가 우리 위를 스치듯 지나갑니다. 만약 저 불빛이 멈춘다면 그 다음엔 총알이 날아올 것입니다. 일부 요원으로 탈북자들에게 총을 쏘라고 지시했던 제가 이제는 그 총구 앞에 벌벌 떠는 신세가 됐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서치라이트 빛은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아니면 죽는다. 우리는 리발로 기어서 남은 얼음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극자 불을 움켜쥐었을 때 아내가 억눌린 신음과 함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살았어.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습니다. 중국 땅이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중국 공안이나 변방대에게 잡히면 즉시 북송입니다. 보위부 책임자였던 제가 북송된다면 공개 촬영은 당연하고 가족들은 수용소행입니다. 우리는 다시 산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땅을 등지고 달리는 그 순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쳤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가뒀던 그 어둠의 땅과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몰랐죠. 중국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은 딱 1시간뿐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빈 움막을 찾아 몸을 숨겼습니다. 챙겨온 비상식량은 이틀 만에 바닥이 났고 아이들은 배가 고파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책임자로 잘 살아오던 제가 하루아침에 짐승보다 못한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습니다.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니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예전 보위부 책임자로 강창하며 알게 된 조선족 브로커의 번호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잡으려고 추적했던 그 번호가 이제는 유일한 생명줄이 된 상황이었죠. 공중전화를 찾아 마을 어귀까지 내려갈 당시의 그 떨림이란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공안경찰처럼 보였고 개 짖는 소리에도 놀랐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죠. 여보시오. 네래. 김찰린이요. 북조선에서 왔소. 상대방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함정수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보위부 내부 정보, 국경 경비 상황 등을 줄줄이 읊쳐댔습니다. 그제야 상대방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거기 꼼짝 말고 있으라. 내 사람 보낼 테니. 그렇게 만난 브로커는 우리 가족을 트럭 짐칸에 짐짝처럼 실어 이엔지의 어느 허름한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좁은 방 한 칸에 탈북자 10여 명이 콩나물 시루처럼 사는 안전가옥이었습니다. 그 허름한 아파트 속에선 저는 철저히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저 장마당에서 장사하다 비쳐서 도망온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 좁은 방에서 숨죽여 지내는 날들 동안 피가 마르는 듯 했습니다. 방 밖으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방에다 불을 끄고 이불 속에 숨어야 했고 아이들은 바깥 세상 구경은커녕 큰 소리로 떠들지도 못했죠. 이게 사는 건가? 절망감이 들 때마다 품속에 숨겨둔 USB를 만지작거렸죠. 그 안에는 북한 보위부의 감청 기록과 기밀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만 한국에 가져가면 우리 가족은 살 수 있어.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요구했지만 제가 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가진 정보를 미끼로 거래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한국 영사관까지만 데려다 주시오. 내 목숨보다 비싼 값을 치르겠소. 제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또 걷고 국경을 넘기 위한 마지막 사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종단하여 동남아시아 국경지대까지 가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의 여정이었죠. 기차 안에서는 고만들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 칸에 가족 넷이 구겨져 들어가 숨 참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라오스 국경. 이제부턴 빽빽한 정글을 걸어서 넘어야 했습니다. 가이드만 믿고 따라간 길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독충이 우글거리고 가시던 뿔이 살을 찢는 밀림이었습니다. 파이를 얻고 아내를 부축하며 산을 넘었죠. 15년간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며 쌓은 업보를 이 밀림에서 겪는 기분이었죠. 신발 밑창이 해져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됐을 즈음 저 멀리 메콩강이 보입니다. 강 건너 태국 국기가 펄럭이는 게 보였죠. 족배를 타고 강을 건너 태국 땅을 밟는 순간 우리 가족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저 살았다는 사실 하나에 감격해서 서로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방콕 이민국 수용소로 이송되었죠.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공포는 없습니다. 북송은 안 당한다는 안도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을 때 저는 갖고 있던 USB를 건네며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전 북한 보위부 27국 강청실 책임자였습니다. 한국으로 귀순을 요청합니다. 그 한마디를 뱉는데 15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했죠. 며칠 뒤 우리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방송이 나올 때 아내의 손을 잡고 맹세했습니다. 이젠 남을 감시하는 삶이 아니라 이 자유로운 땅에서 떳떳하게 땀 흘리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국경은 조사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원 조사실은 제가 일하던 북한 강청실과 닮아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제가 조사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조사관들은 며칠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보위부 기밀사항, 감청 시스템의 원리, 암호체계 등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국정원 조사관이 낡은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목소리 기억하십니까?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죠. 지지직하는 잡음 섞인 소리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나요. 잘 지내요? 우리는 잘 있어. 녹음기에서 나온 소리는 10년 전 제가 감청에서 잡아넣었던 어느 탈북자의 아내 목소리였죠. 정확히 말하면 제가 처음으로 실적을 위해 상부에 보고했던 첫 희생양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한으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고초를 겪다가 수용소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녹음 내용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원망 안 하오. 부디 거기서 아프지 말고 잘 사시오. 나중에 통일되면 만납시다. 저는 국정원 조사실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저 불쌍한 사람들한테 내가! 한국 조사관들도 저를 말리지 못하고 수결하게 지켜만 보았습니다. 제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닌 죄책감이자 늦게나마 깨달은 진실에 대한 참회였습니다. 북한 체제가 가르쳐준 정의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제가 지키려 했던 게 얼마나 끔찍한 악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조사관이 제 어깨를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그들목까지 여기서 잘 사는 게 속죄하는 길입니다. 그 후 북한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일조했죠.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한국에 온 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도 모르고 은행을 이용하는 법도 몰라 쩔쩔매던 제가 이제는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감시하고 잡아내는 기술을 썼다면 지금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그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하겠지만 이 일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찌개에 밥을 먹을 때면 문득 북한에 있는 동료들과 주민들 생각에 목이 메기도 하죠. 그리고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보위부 시절 주 없이 희생시킨 그분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그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이 부끄러운 과거를 용기 내어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저 북녘 땅에는 자유를 갈망하며 목숨을 거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통일되는 그날까지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탈북민들을 돕는 데 바치고 싶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고향 땅을 밟게 된다면 제가 희생시킨 분들 앞에 찾아가 깊이 사죄하고 말하고 싶어요. 이제는 아무도 듣지 않아요.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꿈꾸세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 김철린, 대한민국에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